는 그 월급 받는 걸로. 아니지. 어림도 없죠. 그냥 그거지. 우리처럼 뭐 일본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은 뭐 친척들이 오고 가고 하면 돈을 보내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거기서 거기서 뭐 일하거나 뭐 어디서 절대 그런 거 못하지. 돈을 북한 당국이 주는 월급이라는 게 무슨 뭐 참새 눈물만큼도 안 되는 돈인데 뭐 다 장마당에서 벌어서 아니면 또 외화벌이라고 해서 뭐 90년대부터 생겨난 그런 이색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저거지 뭐 나라가 변수를 써서 이제 뭐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지고 거기서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저거지. 외화 원천을 동원해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쪽에서 일한 놈들은 돈을 좀 만졌어요. 북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놈들 뭐 식당 전문 밖에 외식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식당들 국영 식당들은 다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국영 식당이 있던 자리에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식당이. 90년대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뭐냐면 저거야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넣기만 하는.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은 장관부라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북한이. 그렇지. 그 외화바람이 불면서 또 한 번 더 사회 변혁이랄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달러가 막 이렇게 개인들이 달러 소지하고 뭐 이런 건 달러 갖고 있는 사람 우리처럼 일본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그 이자처럼 외화벌에서 중국하고 상대를 하는 장사집이란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 장마당에 가서 야 이 돈이 100달러면 북한 돈이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5만 원을 샀으니까 너 이거 한 장 가지고 5만 원만 주면 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집어 던졌었어. 그러니까 그게 달러가 범람하면서 환율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바이오들한테는 달러를 받아.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북한산 잣을 갖다가 뭐 100톤을 해달라. 그럼 뭐 외화벌이 회사라는 게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무역 회사란 말이에요. 달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회사에 있는 놈들이 원천을 동원한다고 지방에 가서 아니 세상에 잣이라는 거는 산골에 있잖아. 가는 거지 산골에. 그 달러가 안 통하니까 어떡해야 돼서 환전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개인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아줌마들, 간부네 와이프나 뭐 그다음에 뭐 북송교포 와이프들이 환전사, 돈장사라고 해요 일명.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화폐 개혁 때 고생하셨을 건데. 화폐 개혁 때? 그렇지 망한 사람들이 있지.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형님은 어땠어요 화폐 개혁 때? 우리는 그때 그냥 달러로 갖고 있었고 1차 내가 했을 때 1차 화폐 개혁 할 때는 여기 다 왔네. 여기다 뉴턴이죠. 화폐 개혁 때요. 화폐 개혁 때 우리 때는 알려졌어 미리. 미리. 그 형님은 덜 고생했겠네. 언제부터 그렇지. 언제부터 하면 1인당 얼마씩 바꿔주고 뭐 하고 하니까 야야야 이거 난리 나겠다. 빨리 달러를 바꿔놔요. 달러 아니면 그때 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그 대신 뭐 당국이 화폐 개혁한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괜히 그때도 그 북한 돈을 그 또 신주모시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절대 소민층들만 녹은 거지. 그래서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때 뭐냐면 장사꾼들이 아니면 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으로 사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덕을 봤어요. 물건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화폐 개혁 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이 물이라고 하면 물 한 병에 10원에 원가가 1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12원, 13원에 팔았댔어. 화폐 개혁 하니까 북한이 단위를 확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한 병이 100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덕을 좀 봤지.
그럼 화폐개혁 일자 있었는데 뭐 내가 온 다음에 2009년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북한 당국이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안 알려줬고요. 불이 그 다음에는 근데 그래서 막- 그 전에 화폐 개혁은 이제 근데 형님 그때 이제 알려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려줬어요. 그때. 알려줬다고요? 알려주고 망할 수가 없어 유착관계. 근데 그때는 또 이자처럼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큰 돈 갖고. 그러니까 이자처럼 뭐 서민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2009년도 화폐 개혁 때는 당연히 뭐 북한도 장사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장사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2009년도부터 탈북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잖아 그때. 망해가지고 다 남한으로 온 거야. 그렇구나. 근데 그때 뭐 난 없었으니까. 어디지? 검단 우방 아이유 일차. 1차 부트. 검단 1차 우방 아이유 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돈장 사건들도 아무튼 그때 많았고. 돈장 사건 아줌마들 참 웃겨. 간부네 와이프들이 엄청 돈 벌었지. 화폐 개혁은 진짜 그거 없어야지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국가에 화폐 개혁해도. 뭐 갈 때까지 가면 뭐. 세상에 이번에 뭐 미얀마도 가봤지만 공항에서 그 나라 통화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환전을 할 수 없는 미얀마도 그렇더라고. 북한도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방으로 해야지. 요것은 좀 빠지면 괜찮나? 하여튼 이쪽 구로 이기가 유명하죠. 유명하죠. 북한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그렇지. 원래 대림은 뭐 꽉 찼다더니 이제 뭐 이쪽 그쪽에 대림 쪽에도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사투리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쪽에 가면. 이제 그 아줌마도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오래 살다가 한 2007년도부터 일본에 살았다니까 한 16, 17년 됐지. 다 여기 친척들 뭐 친구들이 다 여기 살지. 그런 이지들. 이쁘니까 시집 잘 갔나 봐. 응? 이쁘니까 시집 잘 갔나 봐. 원래 그냥 뭐 어디서 메일이 오고 뭐하고 해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팬입니다 해가 일본 와서 한번 만나 뵙자고.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해서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분위기가 일본 사람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가? 근데 좀 그런 그 것 만나보고 나서 나도 조선족입니다 해서 그래요. 근데 의외로 나를 저거예요. 그 한국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조선족 분들이 더 공감대를 많이 갖고. 근데 왜 그랬더니 자기네는 제중동포고 나는 제일동포 출신이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좀 공감대가 그렇죠. 느껴지니까 그러면 좀 더. 순수한 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그렇죠. 그게 공유되는 게 있으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활 속 나도 오면서 그 중국에 고쳐서 중국에서 그 한 신세 줬잖아요. 네. 조선족 분들한테. 아유 뭐 중국에 있다 뿐이지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야 보면 습성 뭐 생활 습성이고 뭐이고. 일본에서도 우리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우리끼리 만나면 무조건 일본 말이 아니라 우리 말 쓰고 김치도 담가 먹고. 나 어릴 때는 심지어 뭐 버신탕도 막 집에서 끓여 먹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일본 살다 북송로 타고 북쪽 갔다가
다시 남아나서 만난 사람도 있어요? 다시 남아 넘어온 사람들? 어디서? 그러니까 일본 살다 이제 북송타 북한 갔잖아요. 없어. 그때 몇 살이죠? 그때 나이가? 14살. 14살 때 궁금한 게 아니 엄마 아버지는 이제 뭐 아무튼 북한에 안 갔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으니까 이뻐해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거의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일단은 아무리 이뻐해도. 한 살 때 이혼을 하셨고 내가 아버지 혼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셨고 그러니까 거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아빠도 그렇구나. 좀 이게 그 정상적인 그런 저 사회생활을 못 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폭이라고 하잖아. 그때 당시는 일본의 야쿠자라고 하죠. 그렇죠. 예, 우리 저 뭐지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제일 한국인들이. 왜 그러냐면 뭐 제대로 정착을 못 하잖아요. 차별하지. 그렇다고 또 그게 뭐 국적이 일본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가려면 기화를 해야 되는데 또 기환 또 주제 또 안 하겠다고 그러네 그때 다들. 일종의 그 민족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왜 내가 쪽발이가 되냐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갈 길은 그런 길밖에 없는 거지. 젊어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뭉쳐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야쿠자처럼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들 보면 그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제일교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 가물에 콩이라도 들어와. 어디 가는지 후에 좀 어느 정도 커 보니까 뭐 밤낮 교도소 들락거리는 거야. 몰랐지 처음에.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여름철 같은 데 쑥 갔는데 집에 가니까 수박을 이따만하고 사난 거야 할머니가. 이거 웬 수박이냐고. 뭐 되게 뭐 못 사니까 항상 나는 할머니가 그 우리 집이 저걸 했어요. 곱창집. 곱창집. 불고기집을 한 거야. 일본에 부자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부자예요? 못 사니까 곱창집을 하는 거지. 한국에서 또 그런 거 하면 한국 잘 사는 집 잘 그때는 일본의 도살장에 가면 도축장에 가면은 소 내장을 일본에서 다 버릴 때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말로 불고기 보고 호르몬이라 그래요. 호르몬이라고 뭐냐면 버리는 것을 보고 일본 말로 사투리로 호르몬이라 그래. 그거를 갖다가 불고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게를 내는 거지. 무슨 잘 사는 사람이 그 가게 장사를 왜 해요? 안 하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약 그런 장사한다면 지금하고 다르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줘. 아니. 그럼 일단 뭐 찌질이 못 살고 할아버지는 그냥 수익이 없고 밤낮 조총련에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할머니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앞에 우리 집 앞에 가게 이렇게 개소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생계 유지한 거예요. 그 덕에 뭐 우리만 아는 대창 이런 거는 뭐 그때 원가가 싸니까 그걸 한 거지. 아버지는 뭐 다니셨어요 그러면? 어디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이혼해서 같이 뭐 우리 집에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내 굴잖아요. 가물에 콩나도 들어왔다고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그럼 거의 생활력도 가입. 생활력 뭐 직장이라든가 아버지. 이 조폭을 했다는데 무슨 생활력이 뭐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했는데 돈은 없어요. 가끔씩 오다가 뭐. 그럼 할아버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네 상황이. 그렇지. 근데 뭐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내가 북송선을 탈 때는 그 일본인 여성 하나하고 이렇게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 여성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들어와서 참 사람이 괜찮은데 애를 못 낳는 여자였어. 꽤 우리 집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그때 뭐 11살인가 12살 때인가 북한 가게 한 2년 전인데 이렇게 아들이 똑똑보이 같은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서 근데 내가 엄마라고 못 불렀지 처음에는. 그렇죠. 그 나이에 못 부르죠. 그 나이에 못 부른 데다가 근데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자랐으니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자각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반일 교육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부모님들 영향,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 뭐 학교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식민지 때 끌려가고 탄광에서 고생하고 막 채찍자리가 막 훈직한 그런
그 제일동포들 학교에서 만나게 가기도 하고 만나러. 근데 그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젊을 때 20대 끌려와서 탄광 광산에 가서 고역을 치른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일본 사람에 대해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거기다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또 실제 또 광산이나 탄광을 가요. 폐경돼 가지고 있는 거. 거기 가면은 뭐 안에 벽에다가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근데 그땐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조선이라고 했죠. 조선 사람이다. 뭐 고향에 가고 싶다. 막 이런 글자들 막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믿지 사실은. 근데 그 일본 인민들을 미워하면 안 되지 뭐 이 사실은.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일본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뭐 역시 남조선도 갔죠. 뭐 게레네 뭐네 이러면서 남조선은 사람 못 살 것이다. 북한식 교육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북한은 파라다이스네 뭐네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실제 가본 사람이 없잖아 북한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기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니 집에서 어느 날 좀 생각을 하는 나이가 뚝 되니까 이방저방 김일성이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저 사람들 방에 김일성 사진이. 자기 친척인 걸 아는 거지. 김일성 사진이 어릴 때부터 걸려 있어가지고. 걸려 있었지 집에.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니까 그때부터 뭐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김일성 원스님 뭐 이러면서 배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만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이 보면 가끔씩 그 저청년에서 그 영화 감상 협회 같은 걸 조직을 해. 북한 기록 영화 김일성이 나오는 제목이 시리즈인데 계속 나왔어요. 뭐더라?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1, 2, 3, 4로 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간 제일교포들을 김일성이가 직접 만나서 같이 울고 뭐 고국에서 고생했다는 등 어쨌다는 그다음 뭐 청년 간부 일세 간부들이 그 앞에서 김일성 앞에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일성에 대한 환상이. 그럼 뭐 딱 아주 저기 저 전중 그래서 한 마음이 생겼겠네요. 전쟁 뭐 만세 뭐 관기적인 거야 관기적인 거. 아니 형님도 그러셨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잖아. 스크린에 김일성의 모습이 일어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갑자기 기립해가지고 형님도 그러셨네 그래요. 그거 나도 해야지. 마음이 우러나서 했잖아 우러나서. 우러났지. 그러겠네 분위기가. 처음에 못 모르고 했다가 좀 나이 들면서 우러나죠 그러면. 우러나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이단교회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살아있는 사람 보고도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이다 뭐 재림이다 뭐 이러면서 믿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믿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 어느 날 뭐 제가 뭐 그런 식의 어린 시절이 쭉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부모 역할 잘 해주셨죠. 근데 찌질이 못 살았어. 아휴 불안 어렵게 살았네요. 왜냐면 부모 뭐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엄청 힘든 거지 형님은 그 사이에서. 글쎄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렇게 이혼한 가정은 힘들어요. 아니 굶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애들이 기준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기준이 뭐냐면 용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나는 뭐 용돈 얼마밖에 없는데 뭐 다른 잘 사는 집 애들은 딱 그 표가 나요. 뭐 옷 입고 뭐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은 옷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 어린 시절 쭉 지나다가 결국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할아버지가 출세를 하게 돼요. 저청년. 출세를. 원래는 시위원장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는 거죠. 엄청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올라오셨던 거지. 고배라는 것이 현 소재지인데 우리는 이쪽 다른 그 현에 있는 도에 속한, 예를 들면 이게 경기도 있던 게 서울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사를 갈 여력은 안 돼요. 뭐 저청년이라는 게 출세한다고 해서 뭐 월급이 월급도 안 주는데요. 그게 딱 사명감 갖고 하지. 할아버지도 일단 뭐 간단히 말하면은 뭐 옛날 오래전부터 식민지 때부터 해방도 광복전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 제일교포들 모아가지고 토목공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때부터 뭔가 그런 거 토목공사처럼 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뭐 사업가로서는 뭐 좀 성공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는 그 도시에서 최고 갑부였대요. 엄청 잘 살았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근데 그러던 게 이게 조련이라고 해서 조선 청년 그 뭐지 전신 그런 조직이 생기고 뭐하고 한덕수가 또 조청년 만들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 보고 좀 위원장을 맡아주세요. 이게 돈 많지. 사업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일부 기업은 그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게 조청년 시위원회인 거예요. 그 다음 그 앞에다가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었어요. 운동장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학생 수도 많고. 근데 거기 남은 게 그거 다야. 그 땅도 있겠죠. 할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밤낮 시잘데기 없이 거기 가서 동포들을 위해서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거예요. 그 김일성 사진 걸린 것도 못 맞다니네. 사진 같은 건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아버 싸우기 싫으니까 냅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지. 그럼 아버님 생각이 옳았네요. 아버지가 왜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아 가지고 산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제 자식들은 이렇게 거지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밤낮 싸운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봤지 그거라서 너무 싸우고 그 다음에 아니 자기 엄마인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미 없이 자라다 나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대들고 막 하면 내가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막 이랬었어. 집안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없으면 오히려 조용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뭐 지금 현재 뭐 나도 뭐 이혼 사태 일어나가지고 뭐 딸내미 혼자 있지만 나도 원래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지. 할머니도 오후부터는 가게 나갔다가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술 장사하지. 그러니까 집안에 나 혼자였어요. 그냥 방치돼 있었어 그냥. 그러니까 혼자 계속 있으니까 뭐 동화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것 같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게 되니까 이사는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할머니하고 나만 놔두게 되면은 아빠가 우리 아빠가 또 무슨 행패를 하는지 모르는 거지. 아무리 친아들이라 해도 할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 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자가 3형제인데 제일 큰 형네는 1960년도에 가족 다 데리고 북한으로 갔고. 먼저 갔지.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북한 가서 알았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갔으니까. 그 전에 몰랐구나. 몰랐지. 그 60년대 갔는데 내가 63년생이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더 가려고 했겠네. 북한을 갔다. 가려고 했다가 조청년에서 안 보낸 거예요. 당신 가게 되면 여기 동포들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작은 아버지지. 작은 아버지를 어느 날 불렀어. 안 되겠던 모양이야. 할머니하고 나하고 그냥 냅둘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좀 먼 데 있었어요. 우리 말하면 뭐 여기 충청도나 뭐 경상도나 이런 정도에 살았었는데 거기 우리 사촌들이 3명 있었단 말이에요. 나보다 다 둘이가 아버지가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다 위고 아래 하나 있었고. 작은 아버지를 아마 설득을 시켰나봐. 얘 좀 또 데려가라. 그래서 간 거지. 할머니하고 나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거긴 또 내가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못 살아요.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없어서 절대 다수가 다 그 제일동포들이 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뭐지? 조청년을 믿게 돼 있다고. 잘 사는 사람들은 민단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있잖아. 그쪽으로 다 몰려간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소민층은 결국은 다 뭐 우리 대한민국도 뭐 어떻게 비유를 안 할게요. 욕 먹을까. 있잖아요. 절대서 못 사는 사람들 좋아하는 당이 있잖아 따로.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보수는 돈이 많고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청년에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뭐 도와준다 이게 상공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공연합회 거기서 제일동포의 소상공인들한테 그 투자도 해주고 싼 이윤으로 뭐지 이자로 이렇게 돈도 장사 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조선학교라고 교육기관도 있지 은행도 따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 60만 70만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청년이 셌다고요 한때는. 그렇게 셌겠네요. 근데 원래 조청년 그러니까 이게 공식 명칭이 제일조선인 총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청년이라고 그냥 약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총연이구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일반 법인단체라고 비영리 법인단체. 근데 그게 너무 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무슨 뭐 실질적으로 뭐 이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뭐 대사관처럼만 노는 거예요. 그렇지 연계를 가졌겠지 북한하고. 당연히 가지지. 그렇죠. 청년 간부들 뭐 그다음에 뭐 젊은 애들도 그렇고 간부하는 애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가서 몇 달 동안 교육받고 오고 막 그랬는데. 큰아버지는 먼저 북한에 갔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연락했었겠는데요? 편지가 오고 갔지. 그땐 전화고 뭐이고. 편지가 오고 갔고 아버지 뭐 서로 안내는 없고 그냥 편지가 오고 간 거네요? 그 편지 올 때 여기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이렇게 그게 왔을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그게 참 또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간다 처음에 안 간다 했어요. 좀 이야기 순서가 바뀌는데 원래 그래서 북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핸드폰이 없을 때라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너 어디야 해서 이제 학교 가려고 지금 자전거 타고 역전에 간다.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청년 지부라고 해서 그 건물이 바로 역 옆에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 그 사무실 앞에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학교 가고 등교하고 막 이랬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할아버지 사무실에 좀 왔다 가라고. 갔더니 둘이가 아웅당당당 하고 있는 거야. 데려간다 안 된다 이러면서. 딱 들어가니까 그런 판이거든요. 아버지가 날 딱 보자마자 그때는 아버지도 그 아무래도 여자가 생기고 일단 와이프라고 생기고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좀 안착이 된 거지. 돌아치고 뭐 예전처럼 막 나이도 좀 들었고 그때는 40대였나? 너 어떡할래? 그래서 뭐가요? 북한 갈래? 안 갈래? 당연히 아버지 있는데 안 가지. 왜 그래? 그때는 일본인 여성이 엄마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좀 있었으니까 우리 생활이 윤택해진 거야. 외제차 타고 다니죠. 쉐보레 카마로. 엄마가 이 땀에 이게 이 손가락에 그냥 뭐 루비네 뭐네 이런 뭐 가락지들 뭐 이게 반지들이 까뜩하고 막. 형님이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아버님 인기가 좋았나 보다 여자들한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지 닮아서 인기가 좋아서 나보다도 잘생겼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여자들 갖다가 이렇게 일본에 사귀죠. 일본에 있는 친척분들이 아직도 그래요. 너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너네 아버지는 발가락인데 진짜 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얻었지 또. 아주 하여튼 그런 여자가 아니라 좋은 분이셨어요. 일본 여자인데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뭐 경주마 있잖아요. 경마. 경주하는 말도 9필 갖고 계셨고 그때 당시. 부자네요. 완전 부자였지. 알부자였지 뭐. 하고 다음 뭐 우리 집 자기네가 집이 있으니까 새 집에 가자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들어야지. 죽어도 이사 안 간대.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남아에서 따로 살자니까 또 날 또 놓질 못하겠다고 할아버지가 절대로 난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는 나 북한에 끌고 갈 생각을 이미 전부터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네요. 뭐 제일 예뻐했으니까 손주들 몇십 명 되는 데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안 가겠다 했지. 사실 생활이 윤택해졌지 뭐. 안 가겠다고? 예전에 할머니가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고 하루는 급식 주고 하루는 도시락 싸가는데 도시락 할머니가 싸주는 거 뭐 김치에 감자볶음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들이 다 젊으니까 지금 뭐 우리 그 한국식이지 뭐 무슨 윈너 소세지네 뭐 햄이네
뭐 그다음 무슨 뭐 오므라이스 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알잖아요. 도시락이 나는 늙은이가 싸준 거 저쪽엔 젊은 사람이 싸주니까 틀리죠. 틀리잖아. 옛날하고 네, 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되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 궁디 따다다 두드리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뭐 어쩌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구실을 못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물에 콩나도 나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고모가 야 너 아버지 보러 가자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가 교도소인 거야. 면회도가. 내가 뭐 아버지는 뭐 그냥 워낙 그렇게 생긴 사람이라 히쭉히쭉 웃으면서 숙제 잘하고 있어? 뭐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 다만 감옥이란 거 알고 아빠가 그 안에 있구나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다가 결국은 북한에 안 가겠다 했는데 그날 학교 갔다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인 그 엄마 새엄마 그분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때는 어머니라 불렀어요. 왜 울어요? 한 7개월 정도 같이 살다 너무나도 정열적이고 정열적이라기보다 너무나도 날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 내가 뭐 1살 때부터 친엄마 사랑을 모르고 자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엔 엄마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 나는 뭐냐 날 버리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언젠가 날 또 버리지 않을까, 날 두고 또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어릴 때 아버지가 여성들을 한 2명 정도인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나는 누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좀 정들어서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거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이잖아. 한 1년도 못 가서 또 없어지는 거야. 정들면 없어지고 정들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가지고 나는 특히나 엄마 사랑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엄마 사랑이 그리운데 뭐 좀 사랑이 생기나 했더니 또 없어지고 하니까 되게 싫은 거야. 날 버리는 거를. 그렇죠. 이 여성도 또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도 날 언젠가는 버리시려고 해가 나는 네 아빠하고 이혼해도 난 널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빠랑 한번 밤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고 1층에서 우리 할아버지란다. 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놓질 않는데 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왜 갓난아기 때 1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할머니가. 이거 그 모유를 못 먹고 자랐대요 내가. 한참 모유 먹을 때 가가지고 그래서 난 분유로만 살렸다잖아요 아기 때랑. 그냥 아프면 밤새 없고 뭐 하면서 잠깐 무슨疾병이었지 모르겠네. 내가 다리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조금 할 때부터 밤에 다리가 너무 싸서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가 밤새 동안 주물러주고 업고 재우고 막 이러면서 기억나요 생생하게. 그랬댔는데 그 다음에 일단 이 여성이 들어오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서 뭐 윤택해진 것도 윤택해진 거지만 한번 싸움에서 그렇게 다 내려더니 날 무작정 적당히 갈아입고 자기가 가서 내 그 갈아입을 거 챙기더니 가자 끌고 나가는 거야. 어디 가요 하니까 너네 아빠하고는 이제 끝이야 뭐 이러면서 날 때리고 나가고. 근데 난 그때 좋았어요. 사실은 뭐 정든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정들었을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관대해질 수 있지. 사실은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뻐했어요. 엄청 북한에 간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돈 보내주고 막 한 건 아버지예요. 근데 일단 그때 엄마가 날 데리고 나가주니까 영원히 이 엄마하고 같이 둘이서 살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 이제 가지 말자 막 이랬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뭐 집이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일산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집이 여러 채 있고. 그래서 그 뭐 일산에 있는 집에 갔더니 뭐 우리 집 대비도 안 되게 호화롭지.
거기서 뭐 생활하면서 한 3일 4일 있었나? 아버지가 난리를 치면서 전화해가지고 워낙에 또 그쪽 분야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집도 어디란 거 알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또 근데 그 영감이 그렇게 호랑이처럼 늘어던 영감이 그때는 잘못했다 하대. 두 번 다시 안 그런다고 가자. 부자가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가자 해서 거기서 며칠 학교도 안 가고 좋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국은 자 간다 만다 했잖아. 그날 할아버지 앞에서 난 안 갑니다 해놓고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갔다 집에 왔어. 와가지고 그 새엄마가 울고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가 이 여자한테 뭐라 한 거야. 난 무조건 데려갈 테니까 아버지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새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니까 난 부모 곁에서 같이 살겠다 하니까 이 여자도 은근히 북한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을 졸였던 거예요. 나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뭐 혼인신고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얘한테 친엄마가 아니니까. 사실 자기는 생각 같아서는 나를 납치해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대 그때. 그렇게 해주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울고 있어요. 할머니가 뭐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했는지 뭐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자는데 할머니가 이 몬디 자스가 니는 내가 키웠는데 뭐 밤새 기가 딱 없도록 해서 이치 죽일 놈 자스가 내가 키웠는데 뭐 자우간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경상도에 나쁘다는 말은 그냥 사투리로 왕왕 난댔으면서 밤새 같이 가자고. 자기도 가기 싫은데 남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누가 봐주냐. 근데 나는 널 떼놓고 갈 수가 없다. 할아버지 혼자 가라고 말했는데 할아버지는 죽어도 싫다고 하지. 싫어야지. 그런 판국인 거예요. 결국 내가 졌어요. 저 가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 일본에 있어봤자 미래가 안 보인다. 아무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저렇게 있다고 하지만 너는 조선 사람이다. 할아버지 따라 가자. 조국에 가자.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항상 김일성 뭐 수상님 하셨는데 수상님 품에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마음 바꾼 거죠. 그 정열에. 그러니까 나도 뭐 어린 마음에 결국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간다 했지만 나를 그 북송선에 타는 명단에 다 지원한 거예요. 누가 뭐라든 끌고 가려고 했었대요. 그렇겠네요. 딱 집어넣고 이제 가려고.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일단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렇게 결론이 났다니까 어느 날 그 소식 듣고는 난리치면 이 개새끼야 하더니 막 소리치더니 너 새끼 밑구멍 닦은 휴지까지 다 가져와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무섭더라고 막 그때는. 무섭죠. 옛날에. 그래서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뭐 한 달 두 달 후에 가게 되는데 아버님이 똑똑하신 분이네요. 아버지는 다 상황 판단 다 하신 아까 분이에요. 아니 아까 편지 소리 했잖아요. 예. 자, 큰어머니라는 사람이 북한에 간 사람이 예. 편지를 자주 보냈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금고가 있었거든. 예. 근데 아버지는 어느새 그 금고 비밀번호를 다 알아내가지고 열어서 할아버지 돈을 훔쳐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큰 걸 뒤졌는데 돈은 없는데 그 편지를 본 거야. 일본말로 써서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나는 후에 북한에 가서 야 저렇게 쓴 편지가 어떻게 일본에 왔을까 막 우아해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실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았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다 빼 있어. 근데 애가 3명인데 애들이 자라고 나니까 손빨래 하기 힘들어서 세탁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서 얼마 안 가면 온천이 있는데
참 유황 온천인데 거기 신천 온천이라는 곳이거든. 예. 유명해요. 그 김부자고 툭각도 있고 별장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있는데 자전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옷이 너무 작아져서 여기는 옷을 살 수가 없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그 다음에 일본산 그 스카프가 있어요. 네. 나일론 스카프. 그때 북한이 그게 70년대 막 유행이거든요. 여자들한테 되게. 근데 그때는 돈의 가치보다는 물건의 가치를 따질 때라 그 스카프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 그때 당시 100엔이었어요 한 장에. 북한에 가니까 그게 그 한 장으로 쌀이 소말인가 노말 바꿨어요. 쌀 소말 노말이면 뭐 2-30kg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야. 가치가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은 뭐 먹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게 일본 세이코 우대 그저 손목시계, 네. 손목시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온 거예요. 예, 아버님도 빨리 오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 또래 사람은 깨달으면 깨닫고 있은 사람은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조청년이라는 그쪽에 관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오라 그러더니 그 근거에서 그 편지를 보내갖고 나한테 너 우리 걸 알지? 안다고. 이게 일본말 읽어보라. 이거 너 북한에 간 큰어머니가 써서 보내. 그때 읽었구나.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봤더니 그거인 거야. 근데 나는 그 편지 보고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뻥이에요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실인데. 야 이게 북한에서 편지 보라고 이거. 아유 이거는 내가 볼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배운 북한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조선 화보라고 해서 북한 찍은 사진에 화보책이 많았어요. 다 평양인 거예요. 지방에 황금볼 펼쳐진 뭐 어느 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좋은 데만 찍어 보내잖아요. 그렇죠. 알기 뭐야. 근데 왜 그런 그놈머니가 이런 거 썼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너 이거 보라 했더니 그때 당시 그 북한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월간지를 발간을 했었어요. 북조선의 진상이라고 해서 거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북한에 북송된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서 보낸 편지나 이런 거 거기다 올려놨어. 너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남조선에서 시킨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냥 많이 동풍인 거지.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열받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송선을 타게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실세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네요. 그 편지를 보고 북한이 일본보다 훨씬 못 살고 뒤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런 제도에 대한 그런 선전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옛날에 찌질이 고생했는데 뭐 우리가 또 가서 일도 세우면 되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인 거야. 완전히 공산주의자지 뭐. 그러네. 해가지고 가서 그랬는데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 너무 후회했구나. 하면서 가서 나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할아버지는 정말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 무서웠어요 그냥. 뭐 동포들 위해 가지고 막 앞에서 꼭 관청이나 일본 관청에 가서 막 소리치고 마구 막 야단치고 할 때 보면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날 항상 태우고 다녔어요. 좀 더 어릴 때 3살 4살 때는 그 옛날에 보면 자전거 뒤에 그 뒷판에 애기들이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있었잖아요. 애기들 전용 그거 설치해가지고 계속 태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동포들이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연잔네 손주 하면은. 그렇게 다니까 밤낮 봤죠. 자전거 왜 앉아가지고 또 앉아서 할아버지가 막 소리치고 싸우고 하는 거.
나한테는 되게 인자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괜찮아. 동시에 그때부터 나를 바로 못 봤어요. 아, 괜히 데려왔다 한 거지. 아. 후회하지 그거는 누가 안 하겠어요. 아, 미안해 생각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 할아버지가 엄청 죄의식을 가지고 가셨다. 널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야, 막 그냥. 근데 할아버지가 믿지 않았어. 나는 항상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도 받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막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못 먹어도 남 도와주고 막 이렇게. 아, 세상에 그 잘 되던 기업을 그 넘겼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그 만또라고 해가지고 이러면 만또라고 해서 그 저 뭐지 그냥 심부름 하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데리고 불쌍하다고 데리고 있으면서 심부름 하던 사람한테 기업을 넘겨준 거예요. 그 기업 아직도 있어요. 그 우리 살던 도시에서 아직도 갑부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이 그래도 화로 큰 저택이라고 했는데 그거 더 커지고 그 자식들이 뭐 진짜 아직도 부자로 그냥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촌 형들, 다른 사촌 형들이 그 이야기해요. 자기네도 그때 할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자, 우리 아버지는 그게 남봉군, 하나는 또 북한에 가버리고, 큰아들은 장남은 북한에 갔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런 특이한 성격이잖아요. 동생은 또 셋째 동생은 또 너무 그냥 말기가 없고 그냥 얌전한 거예요. 택시 기사님 하다가 가셨는데. 일본에서 계속 택시사 하다. 택시 기사 하다가 젊었을 땐 택시 기사 하다가 그다음 후에 가서는 그 현장 감독. 그러니까 노가다 있잖아요. 우리. 그분도 북쪽은 안 갔네. 일단 북한은 안 갔네. 안 갔죠. 그러면 다 아셨네 그분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북한 가기 전에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바라본 자기 자식들이 쓸만한 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그 조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내가 말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그 사촌 형도 그러고 똑똑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 할아버지 여동생네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도 다 있는데 그 집은 뭐 이미 전에 다 잘 돼가지고 지금도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라도 기업을 넘기지. 왜 남한테 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깝죠. 그 유지하면서 저청년 일을 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뭐 잠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한 건 없어요 지금 방송에서. 하여튼 그래서 그다음 북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뭐 자질구레한 에피소드지만 그 가장 그래도 헤어질 때 또 그 일본 여성이죠. 원래는 집체적으로 이렇게 니가타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느 그러니까 우리 KTX가 다니는 라인에 있는 거기까지 우리 집에서 일반 전철을 타고 갔다가 그래서 KTX 타고 그 다음에 니가타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뭐 이쪽 뭐 항이 있는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얘가 차 좋아하니까 내가 내 차로 니가타까지 데려가면 안 되겠냐. 어차피 그게 뭐 한 이틀인가 걸리니까 네, 그 이틀만 나한테 시간 주세요.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도 그때 사실 그거하고 도망치면 다잖아요. 그죠.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담보를 받았나 봐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새엄마가 그냥 차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그때 잊혀지잖아요. 어린 나이가 그게 엄청 생각나죠. 뭐 14살 때니까 다 컸지 뭐. 너 제일 먹고 싶은 거 뭐냐? 근데 뭐 일단 뭐 부자가 아닌데 그 영화나 만화책을 보면 그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부잣집 애들이. 근데 그때 하나 연게 에스카르고라는 요리가 있었어요. 에스카르고가 결국은 달팽이 요리잖아. 달팽이 요리야.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나 그런 거 봐서 에스카르고가 부자들이 먹는 뭐이라니까 나 에스카르고라는 걸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거 부자들만 먹는 장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근데 에스카르고가 뭔지 좀 말해줬으면 안 먹었을 건데 한 입 떼고는 못 먹겠더라고 막 달팽이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아이 못 먹겠다고 했더니 그래 알았어 먹지 말자. 뭐 먹을래? 그냥 함박 스테이크 먹겠다고. 그때 뭐 우리 때는 그런 거 좋아했으니까. 그죠. 그냥 함박 스테이크 먹고 너 가지고 싶은 거 말해라.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그때는 프라모델 있잖아요. 네. 뭐더라? 간덤이 뭐 건담인가? 우리 말하면은 그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세대라 프라모델 갖고 싶다고 했더니 프라모델이 정말 비싼 게 엄청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때 내가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그때 제기어 네. 그때 당시 제기어예요. 제기어 프라모델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 북한에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북한에서 조립을 했는데 그때 그걸 사고 뭐 해가지고 뭐 이야기 하시더라고. 사실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 너네 아빠도 아마 저쪽 자기네 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기회가 좋다. 데리고 뛰어라. 근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한다? 이런 게 되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단을 못 내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새엄마는 이야기해요. 너만 떨어져 준다면 아버지도 개과천성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불고기집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거를 이 여성이 들어오면서 그 바로 바꿔놨어요. 바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막 들어왔단 말이야. 장사가 또 잘 됐어요 또. 이 여자는 원래 그렇게 돈이 잘 붙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2층 방에 어디 기둥 어디가 썩어졌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에 그 2층에 그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나무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1층까지 떨어진 적도 있잖아. 그런 집에 살았어. 했다가 그것도 다 리모델링하고 새 집으로 다 바꿔놓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때 용단을 못 내리겠더라고. 근데 또 할아버지가 그분 머리가 비상해. 나하고 제일 친한 사촌이 있어. 내가 자군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나하고 1살 차이인데 제일 친했어요. 얘를 나한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니가따에서 배 탈 때까지 얘하고 나가 제일 친했으니까 둘이 붙여놨다면서. 걔가 전화 와가지고 너 어디야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를. 그래서 일단 니가따까지 갔어요. 그냥 도망치면 될 거예요. 운명의 기로인 거죠 뭐. 숙명이야. 가라는 거였지 뭐. 니가따 딱 들어가니까 뭐 그때부터는 뭐야 딱 격리인데 일체 엄마고 뭐고 누구도 못 만나요. 철저하게 격리해놓고 배 탄 거예요. 배 탈 때 그때 배가 떠나게 내 책이 일본에 출판한 책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야기했는데 배가 오후 3시에 떠나는 추락 날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단장을 했어요. 그 기국선 단장이라고 해서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책임자로. 그래서 우리는 따로 개인 호텔에 들어가지고 나머지 집체 생활하고 막 이랬는데, 만견봉이라는 배에 탔어도 우리는 선상에 있는 좋은 방 하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큰 방에다 막 몰아놓고 이랬어요. 차이가 틀렸지. 단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아들을 일본에 두고 그냥 갔다는 게 나 같으면 데려갈 것 같아. 내가 어느 아들을?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 강하게 반대해도 안 돼요. 말 안 듣지 절대. 내가 아버지라면 막 아니. 그랬을 것 같아. 가자고 그랬을 것 같아. 이미 전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업을 안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전에. 그래요 하고 뭐 이 남자 형제들이 성격이 북한에 제일 간 게 제일 바보가 아니라 제일 얌전했다잖아요. 그 왜 형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북한을 갔다. 그거는 뭐 본인이 또 가겠다. 그때는 그때도 많이 갔나 보죠. 그때 당시. 그때는 큰 아버지 자체가 할아버지만큼 빨갱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사람이 그때.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봤자 해서 북한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가족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할아버님은 크나 장남이 거기 있으니까 가고 싶어 했겠어요 많이.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버지도 데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벌써 나이 30 넘은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가족체로 데려간 거 보면 대체 뭐 10대 자녀들을 많이 데려갔고 20대만 돼도 도망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안 가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온 가족이 다 갔는데 딸내미 하나가 도망쳤어요. 당시 22살 23살 아가씨가.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40년 동안 그 아줌마가 혼자 남은 덕에 그 아줌마가 북한에 간 가족들 다 먹여 살렸잖아. 그래서 야 그때 네가 도망쳐주기 정말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러는데 어디 그거를 그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때 뭐 알면서도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우리 아버지나 뭐 작은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하도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그런 거지 북한이 뭐 그냥 못 산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트릭인 거야. 뭐 나도 몰랐고 뭐 나도 뭐 순진한 마음에 다 그냥 진짜 좋은 곳인 줄 알았고. 형님은 순진한 아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일본 학교 다닐 때 일본어를 다 배웠잖아요 원래 그죠? 학교 다닐 때 일본어? 일본어도 하고 조선말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말 배워주고 일본어라는 과목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뭐 제대로 안 배워줬어요. 일본어. 그 일본어 어디서 배운 거야? 아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아보세요. 자연히 습득되잖아. 그렇게 배운 거구나. 그렇지 당연히. 갔잖아요. 우리 뭐 이민 가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안 배워줘도 자연히 그냥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미국어 저 영어 다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울 게 뭐예요? 지금도 일본에 그렇게 조총련처럼 김일성 초상화 놓고 그 학교 다녔잖아요. 그런 학교가 지금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 고등학교 일부 고등학교 있어요? 일부 고등학교에만 아직도 사진 안 내리고 고집 피우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건 특이하겠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일본 당국이 무상교육, 무료급식 이런 걸 시행을 하는데 정책상. 근데 왜 같은 교육기관인데 조선학교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그 사진을 걸고 있는 김일성이 사진을 걸고 있는 학교에서 막 그 정부 상대로 막 이렇게 뭐 고소하고 뭐하고 이런 거. 시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일본 정부가 그거에 무지막지한 게 아니라 너네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사진 내려라 이거예요. 이념 교육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북한하고 연계를 좀 갖게. 연계라는 게 일단은 북한이 직접 학교하고 연계 가진 게 아니고 조총련 자체가 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학교하고 직접 연계 가진 건 없어요. 상품이 올 때도 그쪽 도에서 이렇게 오고 북한에서 올 때도 뭐가 이렇게 선물 같은 게 올 때도. 그거는 교육원접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걸 김일성 때부터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아직도 할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계속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돈이 진짜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상공연합회라고 해서 또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간 애들이 그 명의로 해서 주고 옛날에는 북한에서 실제 물건이 보내왔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학교 생문실에 가면 박제품, 그 다음에 민족악기라고 해서 뭐 나무로 만든 가야금,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하여튼 그럼 북한에서 생산한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북한이 인위적으로 이게 가야금 한 대에 뭐 $1,000 하면 $1,000가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만든 과자, 사탕, 사이다. 진짜 맛대가리 없는 건데 이 이념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식량이 있잖아요. 실제 못 먹어봤으니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최고의 음식으로 받든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격이에요. 실제 북한에서 보내온 비스켓인데 이 돌덩이처럼 굳어요. 하루 종일 씹고 있어야 돼. 딱딱해. 근데 일본 비스킷은 그때 당시 뭐 아시다시피 새우깡도 있고 별난 게 다 있잖아. 그렇죠. 과자가 비교가 안 돼.
근데 우리 눈에는 이거는 밤낮 먹는 거고 저국에서 보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귀한 거야. 그러니까 감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볼펜 사건이 있었어요. 볼펜. 만수대라는 그런 이름이 적힌 볼펜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청년 간부들이 기념품으로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식들이 자랑하겠다고 학교에 가지고 나왔어. 이거 저국 거라고 하니까. 자, 일본에 지금도 여기에 우리 뭐 볼펜들 나와 있지만 그 뭐지 일본산 볼펜들 많잖아요. 네. 모나미라든가 뭐 흔히 우리 막 행사 때 쓰고 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질이 좋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 온 북한산 볼펜을 보고 애들이 난리친 거야. 나도 가지고 싶은데 없어. 니네 아빠는 특수냐 뭐 이런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애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엔 조청년에다가 여기저기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누구네는 조국 거 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 부러워하는데 뭐랄까. 그 다음에 그 한독수라고 해서 조청년 책임졌더니 이놈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김일성이가 교묘하게 일본에 있는 전국 학생이래야 그래봤자 몇십만 명이에요. 10만 명 되나? 하여튼 그때 당시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교포가 70만 명 막 이래서 60만 70만이라 할 때니까 애들이 그래봤자 거기서 10만이나 있을까 20만 있을까 한 30만이나 보자고요. 30만. 그 일본에서 우리 학교 조선학교에 다니는 애들 100% 그 북한산 원주필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야 난리 났지 뭐 완전히.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북한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런 비닐 주머니에다가 볼펜 딱 지금 우리 모나미 같은 거예요. 딸깍하고 딸깍하면 올라가고 하는 거. 거기다 볼펜 그 스페어 심지 2개. 이거를 학교별로 막 선물 전달식처럼 이렇게 와디디하게 그 볼펜 봤는데 애들이 불고 난리인 거야. 실제 일본 볼펜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북한산 볼펜은 가만 냅둬도 안에 볼펜 잉크 있잖아요. 이게 새요. 새. 질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주머니 안에 안 가면 하였자. 그게 막 그냥 어느새 보니까 주머니가 촉촉해. 그게 뭐야 했더니 그 약이다 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쓰잖아요. 갑자기 애기 콱 쏟아져. 옛날 거 그랬잖아. 그러니까 손에 쓰면은 그 새 가지고 손에만 묶고 손도 다 묶고. 그거예요 그거. 이게 북한 일본 거는 그런 게 일체 없어. 그래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세뇌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에피소드가 많아. 뭐 차간 그 다음에 그 청년 간부들한테 그 선물을 따로 보냈어. 그거 가지고 또 제일교포들이 그냥 그때 뭐냐 북한에서 만든 건강식품인 거지. 예를 들면 경옥고, 그 다음에 조선인삼, 인삼술, 뭐 그 다음에 웅단, 그 다음에 명란젓 뭐 이런 거 보내왔어요. 뭐 그땐 수시로 북한 배가 드나들 때라 왔다 갔다 사람도 많이 막내도 왔다 갔다. 아이고는 막내가 왔다 갔다 한 거는 80년대부터 일반 제일교포들도 김일성이가 그때 또 단기 방문, 조국 방문 뭐 이래가지고 오나라 가나라 하면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그 전에는 배는 계속 왜냐면 1년에 2번 3번을 귀국선이라고 해서 사람들 실어 날랐고 그거 말고도 또 개인적으로 들어오고만 했어요. 근데 80년대 되니까 배가 모자란지 배를 3척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뭐 방문단이라 해서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도 싣고 오고 짐도 싣고 오고 가고 뭐 이런 거지. 북한에 살라고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오는 사람은 못 봤네.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그 큰아버지 갔을 때 그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긴 있었겠어요, 그죠?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들은 다 개죽음 당했고. 그렇구나.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초반부터 그랬구나. 안 돼. 뭐 그때 뭐 탈북이 생기고 뭐 하고 할 때 보면 중국에 가는 거하고 바다 건너 일본에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청진항에 서 있는 거 일본에 가는 뭐 북한 선박에 숨었다가 뭐 잡혔다는지 어쨌다는지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못 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참. 뭐 거기다 가서 그다음에 뭐 우리라는 사람들은 뭐 북성교포들은 일본에 편지를 하는 걸 막진 않는데 편지 내용 다 뜯어보고 거기다 이상한 거 쓴 사람들은 또 바로 잡혀가고. 형님도 일본어로 편지 썼긴 썼겠네요. 북한에서 일본어로 쓰지 뭐. 써서 이제 친척들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거 생각나겠네. 어떤 내용을 쓰고 이런 거, 그죠? 어떤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니까. 아,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라 그런 뭐 보내달라 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교묘하게 써야 되는데 교묘하게 쓸 머리가 아니라고 10대 때는. 내가 그냥 덮어놓고 뭐냐, 돈 달라. 아니 돈 달라 소리 해도 잡혔어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그냥 김일성이 사랑 속으로 사람 그렇게 썼어요? 사랑으로.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 뭐 나 그게 정말 답답하다. 가짜로 쓴 거는 그냥. 가짜인데 그렇게 써야 변지가 간단 말이에요. 아니 어릴 때는 마음에 우러났잖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일본서. 북한에 간 순간 딱 무너지지. 그게 가자마자 유지될 게 뭐예요? 가자마자 무너졌구나. 그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너지지. 그런 본 마음하고 되게 썼네요. 이게 가서 무너지는구나. 당연히 무너지지. 그래서 편지 쓸 때 할아버지가 70고령에 할아버지가 무너지는데 10대가 안 무너지겠어요? 편지 쓸 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형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썼네. 그렇게 써야 간다고. 사랑 속에, 김일성 사랑 속에. 예. 뭐 그게 뭐 잘 살고 있다,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일단은 그때는 일본은 사진이 다 천연색 컬러란 말이에요. 그쵸. 북한엔 컬러 사진이 없었어요. 그때. 흑백이죠, 흑백. 흑백이야. 근데 흑백으로 찍은 사진에 그 내가 그 신발을 북한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작아서 끈을 다 풀어냈어요. 이 끈을. 했더니 아버지가 빨라. 근데 79. 그 신발을 보고 야 이거 신발이 없나? 얘가 왜 이렇게 신발끈을 풀고 다닐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다르잖아요. 아무리 흑백이라도. 이것도 뭐야? 하고 촉기가 빨라. 그때부터 옷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건 괜찮았어요. 나 요즘 북한에서 기타가 유행하고 있는데 기타를 배우고 싶다. 기타 보내왔어요. 네, 그때 북한에 그 70년대 말인가 그 아버지가 보내온 우리 뭐야 엘렉 기타인가 전기 넣고 이렇게 앰프 넣고 있어요. 그거를 보내왔는데 보이브 또 그 북한에 있는 사춘형이라는 그 도깨비 같은 놈이 또 그걸 또 집에다 켜놓고 밤중에 그냥 막 북한 노래 틀고 마니까 막그 증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소리가 보이브가 당장 와가지고 뭔 일이냐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결국 예술단에다가 기부했어요. 기부했어요? 개인이 못 갖고 있는데 뭐. 못 갖고 있어서 이쪽 제일 끝 차로. 아니 그렇게 해서 뭐 그 모든 환상과 기대와 환희와 부풀어올렸던 가슴이 만견봉이 청진항에 도착해서 그 땅에 내려서 북한 주민들을 본 순간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아니 지상낙원이라면 심지어 천사가 날아다닌다면 말도 안 해요. 파라다이스라며 유토피아라며 어린 마음에도 북한 사람들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있고. 근데 왜 똑같이 생겼냐니까 머리 모양도 하나같이 똑같이 여자고 남자고 옷 입은 것도 하나같이 똑같이 인민복인지 뭔지. 그 다음에 막 그냥 아니 이건 뭐냐 이거 도대체가 이게 지상낙원 아니냐고. 근데 이걸 말할 새도 없었다고.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애 정신 상태가 아동 심리가 그 정도인데 어른들의 심리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우리가 수용되는 그 초대서라는 것이 제일 끝에서 좌회죠. 여기 말고 건너가서. 어른들은 어떡하겠어요. 도하지. 말을 못해서 뻥에 있는 거야. 넋이 나가가지고. 할아버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 버스 타고 가는데 근데 북한산 버스는 또 뭐냐 당시 러시아제 고급 버스인데 이 말새끼처럼
꽁충꽁충 뛰어요. 어.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도로 상태가 말이 안 바닥이 없던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저 뭐지 바깥 풍경을 볼까봐 북한이 한심했어요 그때 70년대 중년반에. 예, 운전수 보고 그 북한 이 찍지. 그 인솔하는 그 간부가 야 밟으라 이렇게 된 거지. 속도 내니까 옛날 버스 생각나요? 엔진룸 있고 그 떼쿠가게 앞에 올려 원래 있고 그 옛날에 겨울에 있어요. 그거 따뜻하잖아요. 거기 그것도 앉아서 똑같은 거야. 그거서, 예. 아니 배기가스가 버스 안으로 들어오네. 아, 옛날에- 속도 내니까 가속을 하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이야 만다간 뭐눈 이게 뭐냐고 막 그냥 하여튼 다 모르세요 다. 아이쿠 했지 뭐 아이쿠 해야 어떡해. 못 돌아간다 이젠 두 번 다시 못 간다 하는 걸 이쪽 직진이 북한에서 돈은 다 챙겨가지고 갔죠. 갔는데 갈 때. 그 돈 자체도 북한 애들이 쏘겨가지고 북한 당국이 다 회수를. 북한에서 회수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정한 환율로 그 가치도 없는 북한 돈하고 다 바꿔치운 거예요. 일본 돈하고 바꿨구나. 그렇지. 근데 갔더니 벌써 북한도 무슨 뭐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외화상점이라고 해서 엔화를 쓸 수 있는 상점을 따로 만들. 그 상점은 북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중국, 베트남, 뭐 러시아제 상품을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것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나마 그걸 사서 먹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미 전에 알고 이놈들이 엔화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다 북한 돈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아이가 나빠요 진짜. 사람 기만하는 데는 정말 그래갖고 오라 해놓고 갔더니 또 간첩으로 몰아서 또 그냥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해서 정치범정서에서 물귀신 만들지. 김일성 욕하면은 정치범성에서 같이 못되다. 김일성 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이 좋다고 한 것도 다 잡아갔는데 일본은 이렇지 않아 뭐 이런 말 했다고 잡아가고. 진짜 여기 벙어리 김벙어리가 되는 순간 그렇게 한순간에 확 되는 느낌이겠네. 말도 말아요. 그러니까 말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은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편이 심리적으로 안전 쪽인 거예요. 밖을 모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일본에 살다 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랬어. 야 얘네들이 날 부러워해. 그럼 야 나도 너네처럼 모르고 자랐더라면 그렇죠. 이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내릴게요. 김주성 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김주성 님은 일본서 살다가 북송선 타고 북한 갔다가 북한에서 다시 탈북해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잡혀서 북한 갔다가 또 다시 탈북해서 이제 남한에 오게 됐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일본서 북한 가신 분들이 참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너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아요. 아휴, 참 파란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